속으로.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한국의 권력 공백 사태가 한미 동맹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전만 해도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하면서 트럼프 다음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 했지만은 이제는 탄핵을 앞두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폴리티코는 그동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적대시해왔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권력 공백이 지속되면서 한미 동맹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네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되는 한국이 정치적 마비로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까지 재개를 하면서 새로운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서 체포 가능성에 직면을 해 있고요. 여당과 총리에 의해서 직무에서 배제는 됐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라고 밝힌 상황까지 이 신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그 결과 한국이 지금 내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누가 책임자이고 책임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어떤 어려움에 놓여질 것이라고 예상했나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리더십이 공백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다음 달에 출범할 예정인데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특히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동맹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미 일찌감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산서를 들이밀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 지도자가 신뢰감을 주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내부의 정치적 위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데 열세에 몰리고 외교 그리고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이 한미 관계에 대한 이 석각들의 예상은 지금 어떻게들 나오고 있습니까? 싱크탱크로 잘 알려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다음 달 당장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이 되면 한국의 주둔해 있는 미군 병력 숫자가 축소가 되거나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에도 1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모든 나라가 지금 트럼프 당선자와 직접 만나서 손해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리더가 사라진 대한민국은 앞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요. 워싱턴 DC의 간부들이 당장 대한민국의 정부 고위 인사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 왜냐하면 쿠데타 가담자들과 말을 섞고 싶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능 장애에 대해서 북한이 바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비상계엄 사태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증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LA 시간 오늘 저녁 11시로 예정된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이 만약 부결이 된다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한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최대 60일이 걸리면서 대한민국 전국의 혼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안개 속에 빠진 형국입니다. 네. 자, LA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한국의 국회에서 이제 2차 탄핵 투표가 예정돼 있는데 석학들은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뭐다라고 말했을 듯한데 그런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하와이 호놀룰루의 데니얼 이노우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라미 킴 교수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권한, 군 통수권을 가지게 되고 한국 외교의 대표자인데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느냐? 이는 동맹, 한미 양국의 정말 해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대한민국이 이미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변을 겪어온 나라인데 안정적인 정부 시스템이 이번 혼란을 계기로 오히려 잘 극복될 수 있으리라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주한미국 대사관 정무공사 참사관인 헨리 해거드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격변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를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라고 호칭한 것이 지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한일 관계처럼 미국과 캐나다과의 관계에도 또 무슨 애증의 역사가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과 일본처럼 여전히 가깝고도 먼 이웃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캐나다에 대해서 우리들의 51번째 주 시골뜨기다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캐나다 사람들은 반대로 미국에 대해서 돈은 우리보다 좀 많을지 몰라도 거만한 속물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스타벅스 커피가 잘 안 팔리고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캐나다 사람의 은근한 반미 정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트루도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캐나다의 이웃은 미국이다. 미국이 네이버 컨트리라는 것은 코끼리하고 같은 방을 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살짝 움직여도 그 덩치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캐나다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서 우라늄, 석유, 칼륨 이런 대미 주요 수출 원자재에 대한 수출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가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택을 한다면 원자재 수출 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 미국 농부, 미국 기업이 치러야 될 비용도 늘리는 방식으로 보복을 캐나다 측에서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마약과 범죄자들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미국 땅으로 유입이 된다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캐나다를 상대로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자의 국경 경비 강화 요구는 충족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요. 6년 전에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면 이 전용기를 새 전용기를 타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첫 번째 취임을 했던 6년 전 2018년에 미리 새 대통령 비행기를 주문을 했었죠. 예.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완공해서 인도하는 시점이 트럼프 당선자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이후로 미뤄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트럼프 당선자가 2018년에 보잉과 새로운 에어포스 1 두 대를 구입하는 39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조지 부시 행정부 때 30여 년 전에 취하는 에어포스 1이 너무 낡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새 비행기를 제작하는 작업이 그 이후로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전용기라는 것은 자체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통신 장비 외에도 복잡한 배선 작업에 배치하는 전문 직원들이 수십 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악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에어포스 1의 특이한 설계 그리고 비밀스러운 구조가 최고 1급 기밀인데 이를 담당할 직원들을 찾는 데만도 몇 년을 허비했다는 것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어포스 원 합청업체 한 곳은 3년 전에 코로나 때 파산을 선언하면서 이 제작 과정이 더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납기 기한인 올해였는데 제작 일정이 더 늦춰지면서 보잉이 2027년 기간도 못 지키고 결국 2029년에야 이 새 비행기를 인도할 수 있게 되면서 트럼프가 물러난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보잉 CEO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커다랗게 불만을 나타냈다는 후문입니다. 아유, 비행기 하나 만드는데 정말 시간 많이 걸리네요. 네, 이것도 대통령 뭐 특별히 전용기라. 뭐가 다르겠죠. 대통령 그럼요. 비행기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작이 늦어지는데 그걸 또 왜 내가 할 때까지 왜 못하냐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 대단하네요. 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그를 적대시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후회를 하고 있다. 또 이런 소식이 들어와 네, 있습니다. 머스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저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던 머스크와 냉랭한 관계였는데 2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었던 그때 머스크가 과거 미국에서 체류 자격이 없이 2년 전에 일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머스크에 대해서 그는 불법 노동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머스크는 트럼프와 유세를 하면서 바보처럼 펄쩍펄쩍 뛰었다 이렇게 놀리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민주당 거물 정치인들이 머스크를 적으로 돌린 것이 큰 실수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주 탐사,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소셜미디어처럼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의 발언권이 새 정부 아래에서 크게 됐다. 이 점을 인식하고 머스크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이 사업을 벌여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머스크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뭐 다음 선거에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일론 머스크의 이제 아부성 발언도 하고 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다는 소식이 또 그래서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마치 언제 우리가 머스크를 비난했냐 이런 식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식 변신의 천재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인데요.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트럼프 후보에 3억 달러 가까이 후원하면서 그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머스크의 미움을 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로카나 하원 의원의 경우에는 평소 머스크와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관계인데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그는 비범한 사업가다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로 한때 거론되기도 했던 민주당의 차기 잠룡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머스크의 전화를 받자마자 펜실베니아에서 머스크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선거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행동입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펜실베니아 상원 의원 존 페터만 의원은 머스크가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와 비슷하다 이렇게 아첨을 하기도 했는데 머스크가 펜실베니아주 선거 그리고 전체적인 선거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공화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나는 평소 민주당 당원들에게 여러분이 머스크를 무시한다면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다. 그리고 나는 경고대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자화자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진보 성향 정치인들도 머스크에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사추세츠주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머스크가 국방부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 낭비를 없앤다는 그런 일에 나도 찬성한다 이렇게 거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 머스크의 독주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은 억만장자 그리고 기술 경영자인 머스크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 효율부를 이끌면서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을 해고하고 연방 정부 예산도 축소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의 야심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코네티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가 규정을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이른바 클랩토크라시
도둑 정치가 오고 있다는데 위험을 느낀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매주 금요일 이슈투데이에서는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합니다. 문선영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요즘 뭐 한국에서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요즘 뭐 이게 외신에서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면서 한국의 시위 문화라는 데 이걸 초점을 맞춰서 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K 시위 컬처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 3일이었죠. 비상계엄이 난데없이 선포가 되고 이제 뭐 그런 해프닝이 좀 이뤄졌는데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이제 국회가 통과 후에 일단락되었지만 사실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대통령 한 사람의 정신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헌법 질서 파괴와 국민 생존을 위협한 그런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후폭풍이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죠. 네. 당연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정치 상황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시위 문화인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K-시위 컬처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아주 독특한 문화 현상에 전 세계가 흥분하다시피 앞다투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요, 공통적으로 시위하면은 뭐 과격한 구호라든지 뭐 머리띠 혹은 정경들의 방패와 곤봉, 화염병 등을 연상하게 마련인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마치 K-팝 콘서트 같다며 아주 경이로움을 표하는 게 이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아하. 20만 명이 한데 모여서 아파트를 함께 부른다라든지 소녀시대 노래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떼창이라고 하죠. 같이 부른다. 때를 지어 부른다라는 뜻으로 이것도 일종의 신조어인데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나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면서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친다라는 게 마치 팝 콘서트 같다 보인다라는 게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이한 문화 현상으로 대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는 구호가 정치적인 구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얼굴은 굉장히 즐거운 그리고 펄쩍펄쩍 막 뛰고 춤추고 뭐 마치 문화 행사 같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니 이런 시위 문화가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 잡게 됐을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 정치 주체 세대가 많이 변화를 했죠. 뭐 예전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정치 주체라고 하면 40대, 50대, 그리고 뭐 심지어 60대까지 정치는 이제 어른들이 하는 것이다. 네. 뭐 기성세대가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둘러싼 투쟁이나 시위 같은 경우에도 역시 40대 혹은 50대, 60대까지 어른들의 기성세대들의 이제 전유물로 여기섰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위를 보면 알겠지만 젊은 세대, 특히 20대, 이제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라고 우리가 이제 폄하했던 MZ세대들이 주축이 돼 나타나기 시작했고 30대 그리고 심지어 10대들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계엄과 더불어서 탄핵의 사태가 실제로 정치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아주 개인적인 그 문화 세대라고 지칭이 되었던 MZ세대까지도 일깨웠으니 얼마나 큰 사건인지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주체 혹은 시위 주체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문화적인 취향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전에 우리 시위에서 항상 주제곡처럼 불렸던 니무니안 행진곡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뭐 조국 선열에 대한 묵념 뭐 이런 것들 애국 열사에 대한 묵념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프로그램의 숙순으로 짜기에는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이 인내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MZ세대들의 피가 너무나 빨리 뜨겁게 끓어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어떤 문화적인 취향이라든지 양태들이 반영되는 K-팝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겠죠. 둘째는 아마도 그 정치 조직이나 단체가 기존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상향식의 의사 결정으로 인해서 자, 뭐 시위가 있습니다. 모이십시오.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위 양상들은 보시면 시민 개개인들이 참여하고 본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들고 나와서 풀뿌리식으로 자기 표현의 문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은 전 세계가 한국의 시위 K컬처를 그 K컬처라고 부르는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정당이 주최를 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시위 문화가 주도가 됐다면 지금 정치 조직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그 시위 색깔이라든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구호의 색깔도 한 가지 목소리로 아마 통일되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만 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본인을 드러내는 뭐 깃발들을 이제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예.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나 재밌게 사실 보고 있는데 뭐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화 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깃발들이 시위 현장에 보였다면 지금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뭐 이런 깃발이라든지 뭐 정말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깃발이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직장인 점심 메뉴 추천 조합 정말 기발하고 기상천외한 깃발들을 들고 개인들이 모이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하고도 사실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그리고 뭐 게임을 도저히 집에서 할 수가 없다 불안해서 그래서 시위 현장에 나와서 테이블을 놓고 그 추운 현장에서 네. 일종의 시위 항의의 방식이죠. 표현의 방식이죠.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하는데 그 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해악의 미학을 되찾은 것에 저는 정말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하면 진짜 개발과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동안 지난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인내라든지 아니면 체면 이러한 가치들이 너무나 무척이나 중요시되었던 국가였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사회, 경제 그리고 뭐 정치, 뭐 문화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한국이 이제 선진화 대열에 이제 들어선 이유로 물론 아직도 경제적인 불평등과 정치의 비민주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고 또 해결돼야 되긴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그만큼 발전되고 해방됐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되찾기 시작한 게 이제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네. 바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자와 해악이라는 문화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K컬처 시위 문화를 좀 봤을 때 마당놀이가 떠오르기도 해요. 예전에 조선시대 마당놀이 보면은 왜 탈을 쓰고 양반들을 그리고 그 계급들을 풍자했던 해악과 여유가 있었듯이 사실 마당놀이 같은 게 결국엔 문화 공연을 빙자한 그 당시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양반과 권력을 비웃는 그 시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국에는 그게 이제 시였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시위 문화가 그런 마당놀이와 상통하다라는 면이 좀 저는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무척이나 우리 한민족이 가진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우리 해악의 장점이 부활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한 진전이자 새로운 좀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눔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왜 선결제가 또 이번에 그렇게 또 많이 인기가 네. 있더라고요. 커피 500잔. 그 시위하시는 집회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먼저 어떤 분이 500잔 커피 이제 먼저 결제하면 와서 그냥 받아가면 되는 거 뭐 빵도 있고 김밥도 있고 뭐 국밥도 있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 돈 써가면서.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의 시위 문화가 그야말로 전 보편적으로 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목소리다라는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정말 좀 눈물겨운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또 특히나 미국에 나와 있는 네. 이제 해외 동포들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든지 이러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도 더 애틋하게 바라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훈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지만 잘 이겨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람이 빼곡하게 있는 사진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요. 빼곡이 있는데 나름대로 또 줄을 또 잘 서가지고 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이 시위를 보시면서 이 소위 말하는 K컬처 시위 문화 이게 좀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 같습니까? 저는 퍼져나가고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붉은 악마 기억나십니까? 네. 그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응원 문화가 전 세계로 사실은 퍼져나갔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어떤 질서의식과 통일된 그런 목소리 하지만 본인들의 개성을 그 안에서도 표현하고 발산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한국인들 대단하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란 말이죠. 이것은 아시안 컬처에서 일본의 문화라든지 중국의 문화, 보통 이제 주도권 문화라고 봤던 그런 문화하고도 다른 어떤 동양의 문화가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서양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단일적인 목소리라든지 통일성을 또 갖추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어떤가 봤을 때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동시간대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시공간적인 제한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로제의 아파트에서 뭐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열광했던 전 세계가 당연히 한국의 K-시위 문화에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를 보는 그 젊은 친구들이 미국인들, 뭐 유럽인들, 이 전 세계인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K-시위 컬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발적인 해학적인 이런 컬처는 분명히 전염성이 강하고 반드시 복제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위를 모방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위대를 막아야 할 경찰들이나 이 목표는 단 한 가지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네. 조용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경찰이 막을 때 무슨 폭력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정말 무슨 방패로 무슨 머리를 찢고 이렇게 되면은 또 시위대도 격렬해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뭐 정치적인 입장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전 국민이 목소리 전 국민의 가치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런 통일적인 입장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글쎄 그리고 또 말이에요. 이렇게 전 국민이 전 세대를 정말 아이들 손을 잡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또 경찰의 입장에서도 폭력적인 진압이 사실 불가능. 이번에 계엄이 뭐 사실은 실패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군이라든지 경찰들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봤을 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잘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문화평론가 문선정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여행 트렌드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떠나기도 하고 또 번개 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호 박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사람들의 여행 트렌드 중에 미스테리 여행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방 싸가지고 떠나고 싶을 때 아하. 이 미스테리 여행이 좋은 예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그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이런 정보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죠. 미스테리로 떠나는 거죠. 이게 정말 도착할 때까지 어떨 때는 도착하는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은 거의 눈 감고 하는 이 블라인드 데이트나 마찬가지다 이랬는데 이걸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여행사 회사들이 주관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이 네, 회사가 하는 건데 팬데믹 이전에 속속 등장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스타일로 자리를 잡는데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떤 프레셔도 없고 스트레스 없이 떠난다는 건데 이것을 가기 위해서 이 본인의 그 간단한 정보죠. 내 버짓이 얼마 정도 되고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걸 선호한다는 걸 이제 여행사에 제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하하. 물론 그 최소한의 가이드는 제공하죠. 예를 들어서 뭐 떠나기 일주일 전 정도쯤 돼서 그들이 그 가는 장소에 그 기후가 어떤 정도 된다든지 그 기본적인 준비물을 갖추라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요. 정말 이런 것들이 팬데믹 이전에 유럽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뭐 바쁜 프로페셔널 같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 정말 번개 스타일로 다녀오는 겁니다. 가만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스터리 여행은 여행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모든 준비는 여행사가 하고 나는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최고 장점이 시간을 줄이는 거라 그래요. 물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가기 전에 뭐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꼼꼼하게 계획 세우고 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더욱이 요새 그 뭐 소셜 미디어에 또 사람들 리뷰 올린 거 다 읽어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죠. 이런 정보가 많은 정보가 좋기는 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지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 남이 대신해주면서 이걸 인조이하라는 건데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들어가서 뭐에 연관된 거 검색을 한번 해보셨으면 다 아실 텐데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거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그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미리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지만 시간이 늘 없어서 이제 못 가고 그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가방만 들고 공항에 나타나서 어딜 간다. 이거 한번 상상만 해봐도 좀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네. 네, 뭐 항공기, 호텔 예약, 뭐 식당, 다양한 활동 이런 걸 다 맡기고 정말 릴렉스되고 즉흥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재미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네요. 근데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게 본인의 뭐랄까 이 스타일이나 내 성격에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탁도 없는 거 어떻게 가게 되면은 야 이게 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와 있어? 뭐 이런 것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기고 전담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면 뭐 맞겠는데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의 그 완벽한 여행을 대신 짜주는 격이죠. 그렇죠. 이게 한 여성 케이스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이제 쫙 줘서 이 여행사가 이제 플랜을 제공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니까 목적지가 대충 상상이 갔다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예전에 가봤던 장소였습니다. 그래 그거를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또 회사는 또 아주 신속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제출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다녀오긴 했는데 앞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 성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담하고 약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적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본인 인풋을 이제 최소화로 줄이고 그럴 수 있다면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런 여행은 혼자서 떠나건 아니면 부부가 떠나건 두 사람이 가건 뭐 이런 식이 돼야지 단체 여행은 불가능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뭐 이견이 많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여행 코스는 안 되겠어요. 그런 건 너무나 이렇게 정보가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미스터리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뭐 LA로 온다고 하더라도 LA 뭐 디즈니랜드니 뭐 헐리우드니 이런 데 말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런 데를 그 여행지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듯한데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듯한데. 그런 아이디어는 이 여행 전문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더 광범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왜 웨딩 플래너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또 새로운 직업군이 또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여행, 트래블 플래너 이런 사람들이 또 인기가 있을 듯합니다. 여행사의 업무들이 정말 새로운 또 이 뭐랄까 장을 열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맞네요.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이 또 다른 여행 트렌드로 슬립케이션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뭐 단어 비슷하게 슬립케이션, 정말 숙면을 잠자려고 떠나는 이 목적의 휴가라고 합니다. 정말 미국인 중에 우리를 포함해서 절반 이상이 우리 건강에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겨냥해가지고 이런 거는 잘 찾아보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그래요.
본인이 사는 도시에도 이런 호텔 같은데 이 체크인해가지고 슬립 패키지 같은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숙면에 도움이 되는 뭐 특별히 디자인된 침대라든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이 잠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뭐 간단한 예로 여기서 멀지 않은 말리부에 가면 비치 인이라는 데가 있고 또 하와이의 포 시즌즈 리조트 훌랄라이 같은 곳에 좋은 예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뭐 80분짜리 뭐 스위트 드림 마사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방향을 위해서 겨냥을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또 가면은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는 그 막테일이라고 그러죠. 이런 막테일을 제공하고 허벌 티를 제공하면서 정말 잠 한번 푹 자게 하면서 진정한 휴식을 찾게 해주는 그런 휴가라고 하네요. 와, 네. 이런 여행도 있더라고요. 허쉬 트립이라는 여행도 있는데 허쉬 트립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허쉬하면 이 영어 단어로 그냥 쉬쉬 몰래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네네. 몰래 다녀오는 여행이란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예. 이게 주로 그 원격 집에서 리모트 워크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일이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네. 여행 가서 일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뭐 일하는 능력을 뭐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며칠간 집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예를 들어서 비치하우스 같은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휴식과 여행을 즐기는 건데 이게 좀 어떤 경우에는 이 타임존이 다른 지역까지 가기도 하고 외국 가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줌 미팅으로 가능한 직업이 해당될 텐데 일하면서 어떨 때는 호텔 방에서나 커피숍에서도 일을 하면서 이제 즐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장소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뭐 장소가 뭐 TV로 보면 모니터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컴퓨터도 IP 애드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요새 VP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Virtual Private Network에 VPN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여지고 정신건강 웰빙도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방법을 할 수 없는 때가 예를 들어서 뭐 시차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지역에 갔다든지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은 데서는 아무래도 곤란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거 별로 달갑지 않은 안 좋죠. 거죠. 안 좋죠. 아무래도 그 회사 그 HR 부서에서는 이때 당시 그 리모트 워커들이 어떻게 하는지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재택근무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꼭 미국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회사 그래서 야, 그거 들키지 않아? 그랬더니 뭐 들키면 뭐 잠시 왔다 그러지 뭐 이런 식의 아주 쉽게들 생각해요. 네. 그 고용주는 얼마나 정말 그 한심하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여행이 뭐 듀프 트래블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건 또 뭐예요? 네, 이 듀프라는 게 DUP라고 쓰는데 조금 더 저렴하고 덜 알려지고 사람들이 덜 북적거리는 장소로 가는 여행입니다. 같은 유적지 동시에 문화적 경험이 가능한 곳으로 가는 거죠. 아무래도 이 항공료, 호텔 비용 유사 물가가 뭐 만만치 않다 보니까 경비 절감하는 그 방향을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정말 그 유명한 장소들은 뭐 관광지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한계를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이태리 가는 대신 뭐 포르투갈이나 슬로베니아를 추천하는 곳도 있고요. 뭐 파리 대신에 뭐 벨기움인 앤트워프라는 도시를 가봐도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고 또 런던 대신에 또 영국의 리버풀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쉽게 이해가 되죠. 특히 이제 젊은 MZ 세대들이 선호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 그렇겠네. 그리고 또 이런 데를 찾아가면 정말 진정 여행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로컬 타운에 진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면서 이런 걸 듀 트래블이라고 그러네요. 요즘도 뭐 한국 TV 보면은 왜 그 여행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전에는 뭐 항상 뻔한데 뭐 파리를 가건 무슨 로마를 가건 무슨 가서 또 바티칸 궁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뻔한 그 루트를 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뭐 이태리에 뭐 이상한 곳을 간다든지 또 시골에 가서 있다든지
펜트박 유럽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보고 제가 그것도 봤지만은 다른 것들도 보면은 야 정말 우리가 모르는 곳 그리고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많구나.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더더구나 요즘은 말이에요. TV가 그게 HD로 나오니까 너무나 풍경이 예쁘죠. 이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거 보고 있으면 뭐 안 가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